그날 밤 서울의 조용한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아이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돌보는 게 부담이야. 큰아들 민호가 중얼거렸다. 엄마는 좋은 시절 다 보냈어. 이 딸 수진이 덧붙였다. 막내 현우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들은 나를 짐짝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후에.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사랑이나 존중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회색 머리와 아픈 무릎이 생기기 전 나는 그냥 젊은 엄마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걸 홀로 감당하려 애쓰는 민호는 13살, 수지는 10살, 현우는 겨우 7살이었다. 저축은 없었고 장례식 비용도 겨우 치렀다. 산더미 같은 청구서가 밀려왔지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2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편의점 캐셔, 밤에는 청소부. 몇 년 동안 매일 4시간밖에 못 잤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에는 팬케이크를 구웠다. 무릎을 다칠 때마다 키스해주고 학교 발표회마다 출근 직후 눈을 비비며 달려갔다. 눈이 쌓인 길을 걸어서라도. 민호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을 때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 결혼 반지를 팔았다. 민호에게 어디서 돈이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꿈을 쫓아 아들아 수지는 20대에 고생이 많았다. 2번의 유산과 거의 깨질 뻔한 결혼 생활. 집 계약금이 필요할 때 내 퇴직금을 털었다. 돈은 그냥 돈이야 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새 출발이 필요하잖아. 현우는 늘 야생마 같았다. 직장을 옮겨 다니고 여기저기 말썽을 부렸지만 나는 절대 등을 돌리지 않았다. 밥을 차려주고 빚을 갚아주고 30대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잠시만 일하고 했는데 그게 3년이 됐다. 나는 주고 또 줬다. 어머니란 그런 거니까? 마음을 쏟아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들이 기억해주길 바라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비용이 너무 들어 낡은 램프나 고장난 차처럼 고치기보다 버리는 게 나은 존재처럼.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부엌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쳤다. 생일, 졸업식, 다친 무릎, 졸린 미소가 가득한 페이지들. 아이들은 한때 그렇게 작고 사랑스럽고 필요로 가득했다. 언제부터 그 필요가 원망으로 변했는지 궁금했다. 내 이름이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건 언제부터일까? 그날 오후 수진이 요양원 목록을 들고 왔다. 그냥 옵션일 뿐이야 이라고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말했다. 나를 보내는 게 서류 작업처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딸아. 바볼객 다음으로 민호가 전화했다. 이게 제일 나을 거예요, 엄마.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이요.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개인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게 개인적이었다.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덤마가 있잖아 라고 말할 때마다 깊고 아픈 개인적이었다.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냥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날 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때가 됐어요 라고 말했다. 서류를 진행해요. 정말 확신해요. 지은 씨.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다시는 부담으로 취급당하지 않기 위한 거였다. 나는 아이들을 모든 걸 바쳐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만큼 행동할 때였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할 계획이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세면도구 봉지 하나만 들고 도착했다. 민호가 그곳을 골랐다.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라고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안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다. 건물은 지쳐 보였다. 입구 근처 페인트가 벗겨지고 공기는 삶은 양배추와 표백제 냄새가 났다. 피곤한 눈의 간호사가 미소 없이 인사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108호예요. 따라오세요. 복도를 걸으며 바퀴의자에 축 늘어진 노인들을 지나쳤다. 일부는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다른 일부는 중얼거렸다. 한 여자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방은 작았다. 싱글 침대, 서랍장, 금간 테이블이 겨우 들어갈 만큼. 매트리스는 가운데가 꺼져 있었다. 벽에 달린 작은 TV는 잡음만 나왔다. 저녁은 5시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9시 소등.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름을 물어보기도 전에 떠났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침묵이 짓누르는 걸 느꼈다. 잠시 슬픔이 밀려왔다. 정말 여기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 걸까? 내가 그들을 키운 집의 식료품 창고보다 작은 방. 하지만 스스로 상기했다. 이건 시작일 뿐 나는 시들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얼마나 멀리 나를 떨어뜨릴지 지켜보기 위해 온 거야. 첫 주를 조용히 보냈다.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했다. 느리고 혼란스럽고 조금 건망증 있는. 별로 노력할 필요 없었다. 그냥 대답 전에 더 오래 멈추고 스웨터 입는데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가정하고 효과가 있었다. 직원들은 내 눈을 피했다. 물을 달라고 하면 기다려 할머니라고 했고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 와라고 했다. 진짜 눈물을 흘린 밤, 외로움이 세게 때릴 때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주에 깊게 관찰했다. 수간호사가 계단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걸 봤다. 야간 직원이 몇 시간씩 사라지는 걸 알았다. 한 입소자의 딸이 접수원에게 돈을 슬쩍 주는 걸 봤고 모든 걸 베개 아래 숨긴 작은 노트에 적었다. 어느 아침 2문짝 떨어진 퇴직 교사 김 씨가 복도에서 넘어지는 걸 봤다. 신음하며 5분 가까이 누워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자 눈을 굴리며 또 라고 했다. 그의 고통이 불편처럼. 그날 밤 박 변호사에게 또 전화했다. 이곳을 조사해주세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질문하지 않고 잘겠어요 라고 했다. 며칠 후 손녀 해리가 방문했다. 나를 여전히 사람으로 대하는 유일한 아이. 쿠키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우리 사진 액자를 가져왔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녀가 내 얼굴에 머리카락을 쓸며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처음으로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위험했다. 때가 될 때까지. 괜찮아, 다어링. 그냥 좀 피곤해. 그녀는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다. 내 뒤 벽의 금과 손도 대지 않은 식사 쟁반을 봤다. 하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가 떠난 후 사진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왜 이걸 하는지 상기시켜줬다. 쓰라림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을 위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실을 보기 위해, 누가 나를 지지할지 배우기 위해. 이곳이 끝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겐 더 큰 무언가의 중간이었다. 해리가 편지를 찾았다. 그녀는 더 자주 방문했다. 내 칙칙한 방을 밝히기 위해 작은 물건들을 가져왔다. 담요, 신선한 과일, 심지어 어느 오후에는 네일 폴리시.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내가 의자에서 졸 때
침대 발치에 둔 오래된 핸드백을 뒤지며 뜨개 바늘을 찾았다. 그때 편지를 발견했다. 희미한 봉투,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내 떨리는 글씨로 그녀 이름이 적힌. 그게 거기 있는 줄 잊었다. 아니, 어쩌면 언젠가 그녀가 찾길 바랐을지도. 눈을 뜨니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할머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똑바로 앉아 졸음이 사라졌다.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녀의 미간이 모였다. 읽어봐도 돼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으면. 그녀가 봉투를 뜯고 안에 편지를 펼쳤다. 짧았지만 무거운 단어들. 사랑하는 해리야, 이걸 읽는다면 너는 여전히 나를 아끼는 거야? 나를 잊지 않은 거야? 이 페이지 아래에 열쇠가 붙어 있어. 한성은행 금고 204번을 열어. 안에 건 내 거야.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를 믿어. 영원히 사랑하는 할머니 지은. 해리가 올려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편지를 뒤집어 뒤에 테이프된 작은 금속 열쇠를 찾았다.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금고에 뭐가 있어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서 봐. 다음 아침, 그녀가 은행에 갔다. 오후에 요양원으로 달려와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렸다. 공용실 구석에서 둘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유언장, 새 거예요. 계좌 내역과 변호사에게 보낼 편지.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믿기지 않는 듯 머리를 저었다. 몇 년 전에 모든 걸 바꾸셨어요. 그랬어. 내가 말했다. 내 아빠와 이모가 돈을 당연히 요구하기 시작한 후 현우가 도박빚 갚으려고 집 팔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남긴 걸 보호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해리는 충격받아 침묵했다. 유언장은 모든 걸 너에게 남겨. 조용히 말했다. 집, 저축, 호수 땅 모두. 그녀가 입을 막고 압도됐다. 왜 저예요? 너만 방문하지 않고 뭘 원하지 않으니까? 페이스북 없이 내 생일을 기억하니까? 나를 볼 때 할머니를 보니까? 부담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내가 계속했다. 박 변호사도, 내 아빠도. 너도 아직 말하지 마. 그녀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뺨을 닦았다. 안 할게요. 약속해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요양원의 날들이 느리게 흘렀다. 아침, 약, TV, 점심, 빙고, 더 많은 약, 저녁 5시, 9시 소등. 우리를 둔감하고 정지하게 만드는 조용한 루틴. 하지만 나는 정지하지 않았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획했다. 어느 밤, 복도 조명이 어두워지고 먼 기침 소리가 사라질 때 문에 부드러운 노크가 들렸다. 3번 두드림, 침묵. 천천히 일어났다. 우리 신호였다. 문을 살짝 열자 그가 보였다. 박 변호사, 여전히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그는 재빨리 들어와 코트를 고쳤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가 속삭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나은 날도 있었지. 대답하며 의자를 내밀었다. 그는 앉아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계좌 이체, 업데이트된 유언장, 재산 보호. 해리는 필요한 걸 접근할 수 있고 그녀를 응급 보호자로 지정했어요. 내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변호사님. 정말 확신해요. 그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물었다. 한 번 행동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단호히 봤다. 그들이 나를 낯선 이들에게 넘기고 뒤돌아보지 않았을 때 선택한 거예요. 그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준비됐어요. 내가 말했다. 더 자주 방문하고 직원들을 지켜보고 메모해요. 심지어 만료된 약을 입소자에게 주는 걸 봤어요.
그가 눈썹을 올렸다. 심각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가 폴더를 가방에 넣고 작은 검은 휴대폰을 건넸다. 해리와 나만 번호 알아요. 준비되면 써요. 시설 전화는 위험해요.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내가 사라질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그는 일어나 코트를 고쳤다. 내일 해리와 확인할게요. 거의 다 됐어요. 지은 씨, 며칠만 더. 나는 그를 조용히 복도로 안내했다. 그는 안심시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마음이 달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업데이트된 유언장, 이체된 계좌, 보호된 재산, 해리에게 위임된 권한. 백업 계획 서명. 남은 건 탈출뿐. 이틀 후 아침, 건강 비상을 위장했다. 간호사 교대까지 기다려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였다. 혼란이었다. 바퀴의자, 산소 탱크, 공항으로 날 데려갔다. 신원 탈지 확인 없이 구급차에 실었다. 병원에서 조용히 누워 검사받게 했다. 물론 가슴 통증은 없었지만 완벽히 연기했다. 주치의가 혈액 검사를 위해 나가자 방에서 슬쩍 나와 밖에서 기다리는 해리에게 갔다. 그녀의 코트가 나를 감쌌다. 가요, 할머니. 그녀가 속삭이며 계단으로 안내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박 변호사가 마련한 안전한 곳, 남편이 사랑한 호수 근처 아늑한 오두막으로 2시간 북쪽으로 운전했다. 창가에 앉아 햇빛 아래 반짝이는 물을 보며 해리가 끓인 차를 마셨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요양원에서 내가 사라진 걸 알아채기까지 정확히 3일 걸렸다. 심장 검진에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허둥지둥했다. 병원, 구급차 회사, 마침내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민호가 사라졌다는 소리를 듣자 공항에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수지는 화난 음성 메일로 뒤따랐다. 현우는 전화조차 안 하고 문자만.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고장난 기계처럼. 박 변호사는 이미 모든 걸 움직였다. 계획대로. 각 아이에게 그의 사무실 도장이 찍힌 흰 봉투로 편지가 손 전달됐다. 아내는 진실. 민호의 편지. 민호야, 너는 콘도 투자로 집 팔라고 했지? 거절했어.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고 얼마나 줄 수 있냐만 물었어. 내가 필요할 때 돈 보냈고 돌봄이 필요할 때 서류 보냈어. 나를 비싸다고 불렀지만 내가 된 대가로 내가 치른 걸 기억 안 했어. 새로운 마련을 했어? 내 의견은 묻지 않을게. 지은. 수진의 편지. 수진아, 너는 늘 조용했어. 다른 애들보다 나를 이해할 줄 알았어. 하지만 중요할 때, 나를 익힌 가구처럼 보내려 할 때 방에 서서 침묵했어. 존엄을 구걸했는데 편의를 줬어. 존재보다 평화를 선택했어. 그래서 나도 다르게 선택했어? 엄마. 현우의 편지. 현우야, 네 번의 두 번째 기회를 믿고 구제했어. 문, 지갑, 마음을 열었어. 하지만 내가 불편해지자 사라졌어. 나를 비싸다고 웃었어. 내가 한 걸 보면 웃지 못할 거야. 엄마. 후폭풍은 예상대로. 민호가 다음 날 박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와 소리쳤다. 미쳤어. 엄마 어디 있어? 이게 뭐야? 박 변호사는 차분히 내 업데이트된 유언장 사본을 건넸다. 민호가 첫 페이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것, 집, 저축, 투자, 오두막, 보석, 가족 땅이 해리에게 이전됐다. 그녀는 수혜자가 아니라 내 전권 법적 대리인, 보호자, 유일 상속인. 왜 그녀야? 민호가 요구했다. 박 변호사가 손을 모았다.
그녀가 나타났으니까 수진이 그날 저녁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박 변호사가 준 번호폰으로 조용히 들었다. 아무 말 안 했다. 제발, 그녀가 애원했다. 얘기해요. 어디든 갈게요. 하지만 전화를 끊었다. 해리가 호수 오두막에서 내 옆에 앉아 오후 햇살 아래 잔물결을 봤다. 무슨 말 했는지 묻지 않았다. 따뜻한 차를 건네고 내 손 위에 손을 올렸다. 찾아올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 대답했다. 하지만 숨는 게 아니야. 쉬는 거지. 그녀가 미소 지었고 우리는 침묵에 앉았다. 그들을 공황에 빠뜨려. 빙빙 돌게 해. 처음으로 그들이 답을 모르게. 그리고 오랜만에 평화가 왔다. 초대는 간단했다. 공식 봉투 위에 굵은 글씨 한 줄 김지은 씨의 최종 유언장 및 유서 독해를 소환합니다. 민호의 부엌 테이블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수지는 박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해 대면을 요구했다. 현우는 1시간 늦게 나타나 썩은 맥주 냄새와 혼란으로. 그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그게 모든 것보다 무서웠다. 나를 잃은 게 아니라 통제를 잃은 거. 독해는 박 변호사의 개인 회의실에서. 높은 책장, 광택난 나무 테이블, 화려하지 않지만 무거운 진지함. 민호가 먼저 들어와 구겨진 양복 차림, 회의에서 달려온 듯 수지는 지갑을 꼭 쥐고 위로처럼. 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껌을 씹으며 안중시하는 척. 문이 다시 열리고 해리가 들어왔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작은 노트와 폴더를 팔 아래에. 모두 그녀를 봤다. 너, 민호가 비아냥거렸다. 해리는 아무 말 안 하고 박 변호사 옆 끝자리에 앉았다. 그는 헛기침하고 앞 폴더를 열었다. 시작하죠.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천천히, 분명히 읽었다. 각 단어가 칼처럼 공기를 가르며 내 아이들 민호, 수진, 현우에게 다음을 남긴다. 멈춤. 아무것도. 방이 조용해졌다. 사랑을 멈춰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머니로 보지 않았으니까. 청구서, 부담, 관리할 무언가로 봤으니까. 관리당하고 싶지 않았어. 현우가 똑바로 앉았다. 장난이야.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조작됐어. 합법적이지 않아. 박 변호사가 눈썹을 올렸다. 3년 전 업데이트됐어. 서명, 증인, 공증. 요양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수진의 손이 떨리며 속삭였다. 상처 주려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박 변호사가 해리에게 돌아섰다. 손녀 김혜리에게 내 전 재산, 가족집, 호수 오두막, 모든 금융계좌, 보석, 개인 물건, 차량, 남은 의료나 법적 사항의 단독 권한을 남긴다. 그는 그녀를 보며 덧붙였다. 아무도 안 할 때 친절을 보여줬으니까.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도둑질이야. 자식을 건너뛸 수 없어. 해리는 꿈쩍 안 했다. 그녀가 가져온 폴더를 테이블에 놓고 열었다. 안에는 요양원 사진, 벽곰팡이, 만료약, 무시된 환자. 모든 걸 기록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밀었다. 지은 씨의 의사 확인서, 건강한 정신 상태, 그녀의 손편지. 각자에게 하나씩. 이수진이 열고 헉소리를 냈다. 현우는 건드리지 않았다. 민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박 변호사가 해리에게 자기 보호를 위해 했지만 너를 감사하기 위해 했어. 해리가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믿은 거야. 밖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멈춘 듯, 중요한 게 끝난 듯. 하지만 나에겐 시작이었다. 호수 오두막의 안락에서 모든 걸 지켜봤으니까.
쓰라림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그들이 버린 걸 이해했다. 그리고 아직 내 마지막 말도 안 했다. 처음엔 나타날 계획 없었다. 하지만 해리가 독회 후 전화로 말할 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유언장은 종이일 뿐 내가 필요했던 건 말하기, 복수나 과시가 아니라 한 번 더 들리기. 그래서 해리에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사적인 가족 모임, 마지막 진실. 그들은 모두 왔다. 죄책감, 두려움, 남은 찌꺼기 싸움 때문일지도. 해리가 호수 오두막 근처 작은 홀을 빌렸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중립적. 커튼 뒤에 서서 그들이 들어오는 걸 봤다. 민호 또 딱딱한 양복에 붉은 얼굴. 수진 티슈를 쥐고 부은 눈, 현우 구부정하고 침묵, 눈 피함. 앉자 해리가 앞으로 나갔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직접 말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커튼이 열리고 내가 있었다. 살아, 서서, 몇 년 만에 강하게. 민호의 입이 벌어졌다. 뭐야? 수진이 입을 막고 충격. 엄마, 현우는 얼어붙어 봤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지팡이가 나무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안녕, 아이들아. 이 순간 아무 말 없었다. 민호가 화나 일어났다. 아프다고 속였어. 도망쳤어. 믿게 했어. 너희가 이미 생각한 걸 믿게 했지. 내가 끊었다. 내가 약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각자를 봤다. 목소리 차분하지만 단호. 그날 밤 거실에서 모든 걸 들었어. 나를 비싸고 일 많고 불편하다고 할 때에 되면 대신 지켜보고 듣고 내가 싸울 수 없을 때 너희가 뭘 할지 봤어. 수진이 울었다. 엄마, 뭐라고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지. 대답했다. 침묵이 말보다 크지. 다 어린 민호에게 돌아섰다. 늘 열심이었지만 권리를 주장하게 됐어? 반쪽 방문과 강제 전화에 감사하라고 했어? 내 삶의 노고를 내게 빚진 걸로 봤어. 그는 턱을 꽉 물고 피했다. 현우야, 내 실수를 덮고 보호했어. 여러 번.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사라졌어. 너희 모두 뒤로 물러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유언장을 화나서 바꾼 게 아니야. 너희가 누군지 보고 상속으로 보상할 수 없었어. 해리가 옆에 서서 조용하고 강하게.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안 빼서 내가 말했다. 너희가 안 준 걸 줬어. 사랑, 시간, 존중. 그게 그녀가 모든 걸 얻은 이유야. 민호가 다시 일어나 이제 뭐. 빌라고. 구걸하라고? 아니, 안정되게 말했다. 떠나고 이 순간을 오래 생각할 거야. 멈추고 수진을 봤다. 너희는 가족이 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선택했지? 이건 내 선택이야. 돌아서 문으로 걸었다. 해리가 도우려 했지만 부드럽게 손을 저었다. 지지가 필요 없었다. 몇 년 만에 가장 곧게 홀을 나왔다. 밖에서 해가 나무 사이로 빛났다. 호수에서 바람이 불었다. 새소리. 근처 공원의 웃음. 평화의 부드러운 쉿 후회 없었다. 아기로 세상을 파괴한 게 아니야? 그들의 환상을 깨뜨린 거 내가 항상 주고 기다리고 의문 없이 용서할 거라는 그 버전의 나는 사라졌어. 대신 훨씬 강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자신을 마침내 기억한 사람.